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오늘은 이전 세대들이 겪으신 공포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 갓 20살이 되었을 때 겪은 일입니다. 저는 거제도에 있는 한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13년도로 선녀씨 이야기라는 연극으로 지역 순회 공연을 다닐 때였어요. 그날은 창원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당시 무대 세팅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기 배경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무대에는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커다란 나무 판자로 만든 스덤마루라는 무대 장치를 기본 무대에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연극에서 상주 역할을 맡았었는데 극 후반부에 영정사진 앞에서 잠이 듭니다. 그땐 리허설 중이었는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잠을 자다가 어머니와 이모 역을 맡으신 선배님들이 무대로 들어오면 잠꼬대를 하며 대사를 쳐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정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자느라 대사는 못했고요. 다행히 리허설이었지만 선배님들이 웃으며 깨워주셨지만 저는 너무 창피해서 본 공연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본 공연이 시작되어 영정사진 앞에서 잠이 드는 장면을 연기할 때였습니다. 저는 객석을 등지고 누워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선배님들이 연기하시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대 앞쪽엔 조명이 들어오고 시선이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제가 누운 쪽은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그 순간 어머니 역을 맡으신 선배님이 저에게 귓속말을 하듯이 재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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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야 하고 계속 극중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선배님이 내가 혹시 잘까봐 관객들이 안 보이게 덤마루 뒤쪽으로 기어오셔서 나를 깨우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덤마루 뒤로 손을 뻗어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선배님에게 제가 깨어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선배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 탈 없이 공연을 마쳤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리허설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관객들이 볼지도 모르는데 본 공연 때 굳이 덤마루 뒤로 기어와서 나를 깨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배님에게 갔습니다. 선배님 혹시 아까 무대 뒤로 오셔서 저 깨우신 거예요? 하고 물으니 그랬더니 선배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웃으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누워있는 장면에 선배님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다음 장면을 준비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그럴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때 음향 감독을 하던 극단 선배가 대기실로 찾아와 대뜸 혹시 공연 중에 별일 없었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음향 감독 선배는 평소 신기가 있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며 이상한 꿈도 자주 꾸거든요. 안 그래도 심란한데 선배가 그러니 더 사색이 되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아까 내가 자는 장면에 덤마루 뒤로 하얗고 이상한 형상이 자꾸 보였어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저녁 공연을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공연했습니다. 다행히 그땐 아무 일도 없었고 공연이 마무리되고 음향 감독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 역할의 선배님 목소리로 제 극중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선배가 말하기를 공연 중에 배우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많은데 아마 귀신이 그걸 듣고 장난을 친 것 같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저는 심한 복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급식도 못 먹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지루한 일이었고 저는 그냥 화장실에서 칸 하나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것도 수업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기에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심한 나머지 저는 바닥에 타일이나 세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어디선가 사람이 없는 곳에 노크를 하면 다른 존재가 회답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마침 옆 칸은 모두 비어 있었으니 실험하기 딱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란 생각을 하며
장난으로 왼쪽 옆칸을 똑똑 마이너스 두드렸습니다. 역시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며 옆칸을 발로 쾅 마이너스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 칸에서 똑똑 마이너스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 기절할 만한 일이겠지만 그때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호기심만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멈추지 않고 노크를 이어갔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똑똑똑 마이너스. 근데 갑자기 저는 왼쪽 칸을 두드렸는데 두드리지도 않은 오른쪽 칸에서도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노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좌우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똑 마이너스 딱딱딱 마이너스 쾅쾅쾅 마이너스. 양 옆뿐만 아니라 문 앞쪽에서도 노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너무 무서웠던 저는 눈을 질끈 감고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던 화장실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저는 이 사건 이후 아무도 없는 공중화장실은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노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친 나는 지하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차 시간이라 그런지 지하철역에는 나밖에 없었다. 이윽고 열차가 도착했고 나는 좌석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한 아저씨가 탔고 아저씨는 내 옆쪽 구석에 자리 잡으셨다. 내 앞에는 남녀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대학생인 건지 남자 사이에 앉아있는 여자는 술에 만취했는지 정신과 몸을 못 가누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네? 아가씨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요 앞에 내리면 바로 커피숍인데 한 잔만 하자. 계속 추궁거렸다. 소름 끼치는 아저씨의 미소에 나는 점점 무서워졌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이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남자들. 속으로 정말 이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말이지. 응? 아가씨. 왜 이러세요? 싫어요. 그 순간 이번 역은 5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이 열렸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밖을 빠져나왔다. 급하게 뛰어나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내 어깨에 손이 하나 올라왔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아저씨가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런데 아가씨,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뜻밖의 말이 들려왔다. 아까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들 혹시 못 보셨나요? 네. 그 대학생. 그 셋 중 가운데 그 여자. 죽어 있었어요. 그렇다. 내 앞에 있던 남자들은 죽은 여자를 운반하기 위해 일행인 척 시체와 동승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엔 흉가가 하나 있다. 음침한 분위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흉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평소였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술도 마셨겠다. 술 기운을 빌려 그 흉가로 가보기로 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유일하게 보이는 그을린 액자 속 사진에선 이 집에 일어난 참혹한 사태를 알 수 있었다. 이곳에 불이 났었구나. 그 뒤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마지막 방에 들어섰다. 창문도 하나 없던 그 방에서는 유일했던 달빛마저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 불빛에 희미하게 붉은 글자가 보였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 이내 꺼져버렸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서 켰을 땐 라이터 불빛으로 방안을 살펴보니 온통 붉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천장에까지 집요할 정도로 방을 메우는 붉은 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는 아직 그 글자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 심심해서 내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보니 의사,
운동선수, 교수 등 나와 이름은 같지만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속으로 생각했지. 우와, 진짜 많네. 내 이름이 흔하긴 진짜 흔한가 보네. 그러다 웹문서 탭이 김정현, 그 자식만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다. 라는 글이 있길래 뭔가 싶어서 클릭했어. 초보가 만든 것 같은 단순한 디자인의 그 홈페이지는 게시판이 달랑 하나 있을 뿐이었다. 헐, 요새도 이런 홈페이지가 다 있네. 김성현, 그 자식이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되었다. 역시 쓰레기였다.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럽다. 게시글들은 하나 같이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김정현이란 사람을 욕하는 글들 뿐이었다. 김정현이랑 같은 지하철을 탔다. 썩은 내가 진동했다. 물론 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이름이 같아서인지 어쩐지 흥미가 생긴 나는 게시물들을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다. 뭐야? 오늘 입고 온 그 옷은 지가 연예인인 줄 아나? 재수없어. 글은 끝도 없이 있었고 전부 김정현이란 사람에 대한 욕이었다. 김정현이 웃고 있는 얼굴 보면 토할 것 같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다. 처음엔 단순히 분풀이 정도에서 시작했던 글들은 최근 날짜로 증오가 심해져 기분이 나쁜 수준까지 오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들어간 홈페이지에는 글이 또 업로드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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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오늘 적은 글이었다. 다시 뭐 이딴 녀석이 다 있어. 재수없네. 난 기분을 풀기 위해 그 홈페이지를 내 미니홈피에 올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다. 아, 나 새벽에 검색하다가 이런 거 찾음. 나랑 이름 똑같아서 기분 나쁘다. 라며 그 홈페이지를 태그해서 올렸다. 그리고 친구들이 올라온 댓글을 보고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잠이나 자자 싶어서 잠을 청했다. 다음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단 하나의 게시물 말고는 모든 글이 지워져 있었다. 들켰어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비가 수없이 내리던 어느 날 뭔가 잘못된 건지 건물이 정전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원 수업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문 중간에 동그란 유리 같은 거 아시죠? 안에서 보면 밖에 누가 왔는지 알 수 있는 조그만 부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유리 질이 안 좋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밖에서도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그 유리 있는 문이 잘 없는 걸 수도. 저희 집 층에는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이 난 복도 끝쪽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살게 되는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 이상을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 그 집은 호수도 떼버리고 아예 없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날따라 학원에서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아서 들떴던 건지 그 집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얼른 문만 열었다가 닫아볼 심산으로 문을 열었지만 당연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유리로 집 안을 들여다보는데 유리 반대쪽에다가 뭘 붙여놨는지 새빨간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이 지나 그 일은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말에 엄마 심부름 후 집으로 오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 엄마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 집에 그렇게 귀신이 나와서 아파트에서 동거둬서 구슬한다더라고요. 참 소름 돋아서 참. 밥 들었어요. 그래 뭐 굿하면 나아지는 건가. 에휴, 그래야 할 건데 말이에요. 그 집에 있던 여자가 강도한테 눈이 찔려서 죽어서 그런지 귀신이 눈이 그렇게 새빨갛다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는 그 집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봤던 유리 속 빨갛던 모습은 어쩌면 그 귀신과 눈이 마주쳤던 걸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강원도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대쯤 겪은 일입니다. 저희 부대에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대 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죠. 어느 날 부대에 귀신을 본다는 신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신병이 전입 온 날부터 중대 간부들 뿐만 아니라 내무반의 모든 병사들이 그 신병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병이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는 귀신 같은 게 어딨냐며 선임들 상대로 사기를 치는 괘씸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병은 전입 온 날부터 간부 한 명이 신병의 분대장으로 정신육황립이라는 목적으로 신병에게 심한 얼차려를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신병은 부대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부대 사람들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져서 신병은 어느새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매일같이 죽을 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는지 신병은 얼마 안 되어서 귀신을 본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병이 안타까웠던 저는 몰래 신병을 불러 먹을 것도 사주고 자주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궁금해서 신병과 단 둘이 있을 때 정말 귀신이 보이냐? 네. 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하던 신병은 자신을 잘 챙겨주던 나에게 마음을 열었던 건지 사실은 정말 귀신이 보입니다. 라고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 반 궁금한 마음 반으로 그럼 부대 안에도 귀신이 있냐? 네. 어떤 귀신이냐? 네. 여자 귀신 맞냐? 네. 등등으로 신병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신병은 당연히 군부대이다 보니 군복을 입은 귀신들이 가장 많고 그 외에 여자 귀신이나 동물 귀신 등 여러 귀신들이 부대 안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그럼 우리가 지내는 내무반 안에도 귀신이 있냐? 네. 라고 물었더니 신병은 표정이 안 좋아지며 어린 아이 귀신 하나가 있습니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소름 돋았지만 신기했기에 그럼 걔는 내무반 어디에 있는데? 네.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이 귀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무반에는 아무도 안 쓰는 방치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상하게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잠을 자면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꿈이나 가위에 눌렸으니까요. 사실 그 자리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 병사는 군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했고 그 병사에게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은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고 그때 아이도 함께 동반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 죽은 병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사실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병사가 자살한 것까진 그렇다 치지만 아내와 아이까지 죽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병사가 죽은 걸 육군본부에 보고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부대에서 직접 유족들에게 통보를 하라고 했고 사단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모든 일을 떠넘겨 받은 중대장은 소대장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유족에게 연락 후 병사 유품을 챙겨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아내와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방치되어 있는 자리를 신병이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그 자리에서 자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신병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며칠 전부터는 심한 가위에 눌리고 있고 날이 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곧 괜찮아질 거라고 힘내라고 위로해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후 주말에 저는 신병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신병이 안 보였습니다. 다른 선임들에게 신병이 없어졌다고 하면 혼날게 뻔했기 때문에 혼자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내무반 뒤쪽으로 좀 걸어가면 나오는 폐초소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곳은 작은 저수지 옆에 있는 곳이었고 평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곳으로 가보니 신병이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네. 라고 물어봤더니 신병이 몸을 벌벌 떨면서 자기 큰일 난 것 같다고 막 울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신병이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가위에 눌린 게 아니라 유체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병은 귀신을 보는 건 익숙해졌지만 유체 이탈은 처음이라 뭐지 싶어
자신이 자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 소리를 따라 나가보니 웬 남자아이 하나가 내무반 앞 돌계단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서럽게 울고 있더랍니다. 신병이 그 아이에게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랍니다. 신병이 다시 꼬마야 여기서 혼자 뭐해? 왜 울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고개를 들어 신병을 빤히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는 어디에서 자고 있어요? 라고 물었고 신병은 아무 생각 없이 내무반을 가리키며 응 아저씨는 저기서 자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미친듯이 웃으면서 내무반으로 달려가더래요. 아이가 내무반 문을 여는 순간 아차 싶어서 아이를 붙잡으러 뛰어갔지만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별거 아닌 꿈 때문에 남자가 숨어서 울고 있냐고 신병을 꾸짖었습니다. 신병은 그제서야 진정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니 사과하고 같이 내무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신병이 미친듯이 어린아이가 웃는 소리를 내며 자는 병사들을 다 깨우더니 내무반에서 온갖 난동을 부리더니 폐초소 쪽으로 달려가서는 저수지에 머리를 박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병을 잘 챙겨줬던 저도 신병과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 부대에서 의가사 전역을 시켜줬었습니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가 끝난 후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내무반은 한동안 폐쇄되었고 신병이 죽은 저수지는 흙으로 다 메우고 폐초소도 철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가 밤에 남자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었어. 한참 누워서 문자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렉이 걸린 거야. 전원을 눌러도 안 꺼지니까 결국 배터리를 빼버렸어.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킨 뒤 남친한테 답장하려 하는데 띵동 마이너스 연락 바랍니다. 4444란 번호로 문자가 온 거야. 사라는 번호에 기분이 나빠서 그냥 무시했는데 띵띵띵띵띵띵 동 마이너스 연락 바랍니다. 4444 연락 바랍니다. 4444 수십 통이 연달아 문자가 오더래. 똑같은 번호로.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잔다고 일단 문자 보내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대. 그렇게 핸드폰을 끄고 돌아 누웠는데 누가 귀에 대고 연락해 달랬잖아. 9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던 저희 가족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뒤부터 이상하게 잦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정 내 불화도 원인이었죠. 어느 날 부모님 모두 외출을 나가신 뒤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저희 집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 만두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짖지 않는 만두가 정말 심하게 짖더라고요. 먼지가 많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다락방을 향해 말이죠. 얘가 왜 이러나 하며 다락방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닫혀 있었던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겁니다. 괜스레 섬뜩해져 재빨리 다락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두가 짖는 방향이 다락방 쪽에서 주방 쪽으로, 주방 쪽에서 TV 쪽으로, TV 쪽에서 소파 쪽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리모컨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 만두가 짖지 않길래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만두는 제 머리 위를 보고 짖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입니다. 느낌이 좋아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한 4월부터인가?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행성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똑똑똑 하는 소리요. 현관문에 힘을 전혀 주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 듯 너무나도 작은 똑똑똑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 마이너스.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크랑 박자가 항상 너무 똑같게 일치했습니다.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똑 마이너스, 똑똑 마이너스.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기에 짜증이 나서 하루는 확인해 보기로 맘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가도 생각했거든요. 잠에서 깨서 몽롱한 상태로 저는 시카를 하나 꺼내든 뒤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못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 일단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똑똑이라기보단 너무 힘이 없는 노크 소리는 콩콩콩에 가까운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